슈안 키르케고르. 인간은 정신인데 정신이란 무엇인가? 정신이란 자기다. 자기란 무엇인가? 자기는 관계다. 그것을 자기 죽음에 이른 병이란 책의 본문 시작하는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돼요. 이제 이것이 무슨 뜻인지는 나중에 사례를 들어가면서 설명해 줄 겁니다. 나중 시간에. 오늘은 아니고. 이 문장을 외우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인간은 정신이다. 정신이란 무엇인가? 정신이란 자기다. 자기는 무엇인가? 자기란 자기 자신과 관계하는 관계. 바꾸어 말하면 그 관계에 있어서 그 관계가 자신에게 관계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자기는 관계가 아니고 관계가 자기 자신에게 관계하는 관계다. 자기는 관계라는 거예요, 결국. 근데 그 관계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해야 된다. 인간은 관계가 자기 자신에게 관계함으로써 거기서 타자와 관계하는 관계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실존주의 철학자를 이제 생각해낸 이게 결국 연도로 보면 칸트가 죽고 바로 그 다음 세대로 태어난 슈안 키에르케고르죠. 그러니까 칸트의 철학을 다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인간관을 받아들여서 유신론적 실존주의 철학을 전개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런 걸 받아들였던 사람이 바로 칼 야스퍼스입니다. 장폴 사르트르는 그런 유신론적 실존주의가 아니라 무신론적 실존주의 철학자예요. 그러니까 실존한다는 것은 인간은 실존적 존재인데 실존한다는 것은 뭐냐? 그것은 절대적 자유, 무한한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자유를 향유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 그러니까 이 칸트의 철학을 다 알고 있었어요. 장폴 사르트르는. 그래서 나의 자유가 타인의 자유 앞에서 멈추는 그것을 다 그게 뭐야? 책임이지. 나의 자유와 타인의 자유가 맞닥뜨릴 때 자유가 멈춰 있어야 돼. 그것이 바로 책임이고 질서인 거야. 그래서 그 책임을 지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책임에 상응하는 권한이 자기에게 주어져 있어요. 인간으로서의 권한, 자기 직무에 관한 권한, 이런 것들이 주어져 있어야 된다. 자유에서 책임으로 건너갈 때 그것을 바로 우리는 질서라고 부르고, 그래서 질서 자유주의가 탄생하게 된 거야, 독일에서. 그러면 자기가 사회생활을 할 때의 질서란 뭐냐? 내가 맡은 직무, 내가 맡은 사회적 역할에 관한 설계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뭔지, 내가 어떤 성과를 창출해야 되는지, 내가 다른 사람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는지를 알게 해주는 직무 설계 모형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성취회칙 모형 이미 나왔고요. 이것도 한 10년 지나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업데이트를, 지금까지 내가 강의했던 거를 합쳐서 다시 업데이트를 해야 되겠죠. 어쨌거나 직무설계 모형은 지금 쓰고 있는데 언제 출간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인간과 실존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사람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표피적인 피상적인 것만 보고 문재인 같은 사람을 우리나라 단군 일의 최대의 성군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이 착각 속에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인간과 실존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그런 착각에 빠져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책을 좀 소개해야 되겠다. 좀 공부를 우리가 해야 되겠다. 이거 다 공부할 거리입니다. 그래서 인간 본성에 관한 10가지 철학적 성찰이라는 영국계 교수인데요. 옥스퍼드 나오고 영국 어느 대학에서 철학을 가르치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게 오래됐어요. 이 책을. 이거 지금도 구할 수 있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재판이 나왔는지 내가 찾아보지는 않았어요. 로저 트리그라는 철학 교수인데, 이 사람이 10명의 철학자가 인간을 뭐라고 봤는지를 10가지 철학적 성찰이라고 그랬으니까, 예를 들어서 토마스 홉스는 인간을 뭐라고 봤다. 그리고 쭉 설명합니다. 데이비드 휴움, 영국 사람이죠. 이 사람은 뭐라고 봤다. 그 다음에 다윈, 다윈은 뭐라고 봤다. 그 다음에 니체, 칼 막스, 프로이트,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토마스 아퀴나스, 그 다음에 베트겐슈타인. 이런 사람들이 10명의 위대한 학자들이 인간을 어떻게 봤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얇은 책인데 구할 수 있으면
뭐 구할 수 없으면 도서관에서 빌려서라도 한번 쭉 훑어보면 인간을 그 위대한 철학자들이 어떻게 봤다는 것이 생생하게 머릿속에 남을 겁니다. 그래서 인사조직론은 철학과 깊은 관련이 있어요. 인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책은 제가 여기서 4권의 책을 소개하는데요. 여러분들에게 꼭 읽어봤으면 내가 읽고 인간은 이렇게 볼 수 있구나 저렇게 볼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 4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관한 수많은 책들이 있어요. 내가 그 책을 다 섭렵한 건 아니지만 그 웬만큼 쭉 섭렵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 인사평가라는 게 뭐라고 했을 때 인간을 어떻게 봐야 된다 하는 것을 나에게 영향을 줬던 몇 권의 책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 4권만 오늘 얘기하고 이걸 다 얘기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소개하고 나중에 이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그때 내가 강의 주제와 관련이 있을 때 다시 한번 조금 더 자세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 에른스트 카시러라는 철학자인데요. 독일 사람이죠. 물론 이 사람은 인간이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인간에 관한 에세이를 쓰신 분인데 이 사람은 문화학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걸 했던 분이에요. 이게 독일 사람인데 에른스트 카시러 이름만 봐도 벌써 독일 사람이죠. 베를린 대학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철학을 공부하고 함부르크 대학 그다음에 미국에서 예일 대학과 콜롬비아 대학에서도 교수를 역임했어요. 이 책은 콜롬비아 대학에 있을 때 거기서 이 도움을 콜롬비아 대학의 철학과 교수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 책을 썼다고 하는 얘기가 소문에 나와요. 그런데 이 양반의 핵심은 이게 왜 표지가 다르냐면 이건 옛날에 나온 1888년에 나온 1988년에 나온 옛날 버전이고 이것이 개정판이 2008년에 다시 나왔어요. 개정판은 내가 사질 아직 안 하는데 이 책이 뭘 얘기를 한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개정판 사서 보진 않았어요. 근데 그 서평을 보니까 페이지 수도 많이 늘어났어요. 페이지 수가 앞에 뭐 누가 그 해제를 쓴 사람이 있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 상징하는 인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상징.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은 상징하는 존재다. 그 얘기는 무엇인지 뒤에서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의 조건에 관한 얘기죠. 이거 한나 아렌트가 쓴 아주 유명한 책이죠. 인간의 조건에 관해서 얘기한 겁니다. 인간의 조건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한나 아렌트의 인간의 조건. 인간은 3가지 활동을 통해서 삶을 영위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3가지 조건이라는 게 바로 그 3가지 활동을 말하는 거예요. 현대 정치철학에서 인간을 생각할 때 아주 중요한 책이죠. 첫 번째는 노동을 한다는 거예요. 레이버. 독일어는 아르바이트죠. 영어는 레이버. 노동을 한다는 거예요. 노동이라는 것은 인간의 생물학적인 생존을 위해서 생물학적인 욕구 충족을 위해서 활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노동은 반복적이고 또 순환적이어서 사람들이 지겨워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근데 이진우 교수가 번역한 건데 내가 여기다 막 썼어. 번역을 하려면 좀 똑바로 이진우 교수가 저기 독일에서 공부하고 지금 뭐 어디 계명대인가 거기 철학과 교수 하다가 어디 포항공대인가 거기 뭐 석자 교수로 갔다고 그러는데 좀 번역을 좀 잘하지. 그런 생각이, 이거 개정판이 그래서 나왔어요. 근데 개정판도 보니까, 내 개정판은 사지 않았는데, 그 번역이 엉망이라는, 거기, 서평이 나와 있더라고. 이진우 교수가 내가 독일어 이진우 교수를 아는데, 독일어는 잘 하시는 분인데, 말로는 뭐, 그럴듯하게 독일어를 하는데, 번역은, 틀린 데가 많아. 틀렸다기보다 번역이 매끄럽질 않아서 읽다가 스톱하고 이거 무슨 소리야? 읽다가 스톱하고 그래. 이게 핵심은 이거예요. 아렌트의 사상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니까 아렌트의 사상은 첫 번째로 노동을 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래서 그걸 먹고 살아야 돼. 인간이. 필요한 음식물을 생산해내야 되니까 자기가 노동을 통해서.
그래서 아렌트는 이 노동을 인간 존재의 가장 기본적이고도 필수적인 활동으로 보지만 이것은 창조적이질 않아. 창조적인 건 뭐냐? 작업이야. work. labor가 아니라 work. 작업하는 거지. 이 작업은 영속적이기도 하고 인간이 자연을 변형시켜서 완전히 인공적인 체계인데 그것이 창조적인 거야. 그런 작업을 하는 거지. 내가 지금 이런 작업을 하는 거야, 지금. 왜냐하면 나는 이것을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작업을 통해서 우리 세계가 조금 더 발전되고 30년 앞을 내다보고 더 영속적으로 우리 건민내가 자라나서 우리가 건강한 민주주의 국가가 되도록 만들자 하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하늘로부터 받은 나 스스로 생각하기에 사명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강의를 그냥 어떻게든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건축가가 건축 설계를 할 때 의뢰인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설계해 주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이것이 진짜 필요하다 그래서 건축물을 예술적으로 만들고 튼튼하게 또 인간에 부합하도록 그다음에 실용적으로 만들 때 튼튼하고 실용적이고 뭐예요? 예술적인 건축물을 만들었다면 그것은 정말 영원히 남는 작품이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뭐야? work. 작업이야, 작업. 그러니까 노동과 작업과 마지막 세 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action, 행위야. 노동과 작업과 행위가 있다는 거지. 노동과 작업과 행위가 있어. 인간에게는. 인간이 살아갈 때는 반드시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돼. 근데 이 행위는 인간의 자유와 정치적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행동이에요. 인간의 조건에서. 행위가 그렇게 중요해. 인간의 독특성과 개별성을 행위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야. 그리고 정치를 하는 사람들도 그 행위를 하는 거지, 결국. 말과 행동과 의사결정이 다 행위잖아. 액션이란 말이야.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그 사람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거지. 그 사람이 누구라는 걸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말과 행동과 의사결정을 보라는 거야. 그게 일관성이 있는지, 정말 예술적인지, 정말 아름다운지, 그걸 보라는 거야. 그러니까 정치인을 볼 때 항상 말과 행동과 의사결정이 같아야 돼. 그것이 중요한 거야. 그런데 현대사회에서 점점 노동이 과도하게 중시돼요. 특히 플랫폼 회사에서 이 노동 상품을 플랫폼화 해놓고 거기에 플랫폼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얽매여서 자기 스스로 작업을 할 수 없고 자기 스스로 행위도 할 수 없는 묶여있는 노예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단 말이야. 왜? 경제는 발전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뭔가 지독하게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지금 한나 아렌트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바로 그거야. 왜 행위를 하지 않고 말과 행동과 의사결정의 일관성을 갖도록 하지 않고 왜 거짓말을 하게 만들어주냐. 왜 사기를 치게 만들어주느냐. 왜 억압하고 착취하게끔 만들어줬느냐.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조건은 인간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그러니까 뭐야 아까 얘기했던 노동과 작업과 행위를 잘 할 수 있도록 작업과 행위의 시간이 점점 많아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야. 한나 아렌트 때는 그런 생각을 못했지. 지금 AI가 나오고 로보틱스가 나오고 뭐야 블록체인이 나오고 암호화폐가 나왔는데 뭐하러 우리가 노동하는 시간을 많이 할 필요가 없게 됐단 말이야. 뭐하러 노동을 해. 노동 시간을 최대한 줄이도록 하고 나머지 시간은 자기가 하고 싶은 작업 활동을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한 인간의 정체성이 점점 성숙해 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한나 아렌트가 말했던 인간의 조건의 핵심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그때 마틴 부버의 인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인간의 문제 이 책은 길에서 나왔는데 이 번역도 잘했어요. 이 책은 번역도 잘했는데 지금 뭐 절판됐는지 서점에 가서 보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아주 마틴 부버는 기본적으로 철학이 굉장히 간결하고 문장도 쉽고 번역도 잘 돼 있어요. 도서관에서 빌려서 꼭
보시길 바랍니다. 이 네 권을 한 번쯤 여러분들이 섭렵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일 어려운 거는 에언스트 카시러의 인간이란 무엇인가. 독일 철학자를 있으면 이렇게 어려워. 처음부터 어려워요. 근데 그것을 한번 극복하고 나면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쉬워져요. 칸트의 책을 읽고 처음에는 엄청 어려웠는데 이게 뭐다 하는 것을 이해하고 나면 그 다음에 웬만한 거 어려운 거는 그냥 조금 천천히 나가면 다 이해가 돼요. 그 산을 극복해야 돼요. 산을. 마틴 부버의 얘기는 뭐 여러분 다 아시는 거죠. 이거는 인간 존재와 그 타인과의 관계, 나와 너의 관계, 나와 그것의 관계로 하지 말고 나와 너의 관계,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하는 문제, 그것이 인간과 인간으로서의 연대성에 관한 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인간은 실존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 만남 자체가 실존적 만남이어야지 서로 대상화된 그 객체화된 상태로 만나서 대화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얼굴이 중요해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고 얘기할 수 있을 때 굉장히 그게 중요하죠. 내가 김건희와 만나서 얘기할 때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만나는 거예요. 내가 아내를 만나서 얘기할 때도 얼굴과 얼굴. 내가 윤석열하고 만나서 대화한다면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만나. 인간은 얼굴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나 있거든. 그 미세한 표정이 얼굴에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굉장히 중요해요. 마틴 부버는 얼굴의 철학자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이런 부버의 인간의 문제는 이러한 앞에서 얘기했던 나와 너의 문제, 나와 그것의 문제가 아니라 나와 너의 문제, 얼굴과 얼굴의 문제, 이 문제를 굉장히 인간다운 삶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아주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마틴 부버는 아시다시피 이게 유대인이었죠. 그래서 뭐 한나 아렌트도 유대인이었고 에언스트 카시로도 유대인이었나? 에언스트 카시로는 그 자체로서는 이게 내가 읽은 지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유대인이었나 모르겠어요. 유대인이 쓴 철학책들이 아주 좋은 게 많아요. 쉽고 그리고 하도 오래전에 읽은 거라서 하여튼 좌우지간. 그래서 여기서 에언스트 카시러가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애니멀 심볼리쿰. 인간은 상징하는 동물이라는 거야. 이 도대체 상징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상징이죠. 내가 신호와 소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는데, 우리가 소음은 이제 제껴놓고 신호를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신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상징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신호와 상징 중에서 신호는 실물이 주는 거죠. 예를 들어 신호등이라든지 또는 내가 이걸 항상 이 시계를 차고 있는 것은 여기다 30분마다 알람을 해놓거든요. 30분 이상 의자에 앉아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30분마다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진동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 신호죠. 신호음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여튼 의자에 앉아 있지 않고 일어나서 집안을 휙휙 몇 바퀴를 돈다거나 아니면 엘리베이터 타고 나와서 땅에 가서 아파트를 한 바퀴 돌거나 두 바퀴 세 바퀴를 돌고 그리고 들어와서 다시 책상에 앉고 다시 30분을 놓습니다. 이제 그런 것을 거의 매일 하니까 제가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더욱 그것을 철저하게 30분 시간을 내가 세팅해 놓죠. 그래서 한 군데 일어서지 않고 2시간 강의하고 나면 확실히 안 좋아지는 걸 느껴요. 그래서 30분마다 한 번씩 해야 되면서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라도 시간을 좀 강의 시간을 줄일까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상징이 다른 여타 동물들도 다 상징하지 않아? 상징하지 않는다고 카시러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만이 상징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상징이란 뭐냐? 이런 거예요. 태극기 있잖아. 태극기가 뭐예요? 그냥 종이 쪼가리잖아. 헝겊 쪼가리잖아. 근데 태극기가 상징하는 게 있지. 그게 뭐야? 우리나라 전체를 나타내는 태극 문양이 담긴 그 다음에 거기 무슨 이
폐가 달렸지, 이게. 이걸 뭐라 그러지? 아이고, 또 잊어버렸다. 태극기가 내 귀퉁이에 달린 그걸 뭐라 그러지? 여러분 한번 알려주세요. 내가 이렇게 가끔 잃어버려. 건곤감리, 맞아. 그걸 뭐라 그러지? 폐. 아, 괴, 그래, 괴. 괴체가 생각이 안 나. 거기 괴를 이렇게 했잖아. 건곤감리 괴를 놨잖아. 그 우리나라에 있는 아주 독특한 거잖아. 그걸 보면 벌써 이건 우리 거다 하는 거를 확 알지. 그런데 태극기가 태극기 부대라고 상징되면 어떻게 돼? 태극기 부대. 딱 생각나지. 태극기 부대. 그게 바로 상징이야. 왜? 우리가 촛불혁명을 일으킬 때 그때 나타났던 그 태극기 부대의 모습을 보면 하도 경험을 해가지고 이 태극기 부대 그러면 신물이 나잖아. 걔네들은 어떤 말을 해도 안 통하는 인간들의 집단이라는 것을 태극기 부대라고 얘기하지. 그게 바로 뭐야? 태극기와 태극기 부대가 완전히 다른 상징을 나타내고 있단 말이죠. 태극기 부대. 태극기 부대라는 거야. 그게 상징이야. 또 다른 상징은 뭐 있을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여기 젊은 사람들이 여기에다가 반지를 끼고 다녀. 그러면 이 반지를 꼈다는 이 말은 뭘 의미해? 내가 결혼한 사람이다. 는 것을 나타내죠. 아, 우리처럼 늙은 사람은 거기 이거 끼지 않아도 다 알지. 그래 젊은 사람들이 이거 껴야만 아, 내가 결혼했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지. 그죠? 그래서 상징은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갖습니다. 누가 촛불 시위에 나갔는데 누가 여기다 꼭 태극기를 하나 모자에다 꽂든 어깨에다 꽂고 간다고 거길 어슬렁거리면 여러분 생각이 갑자기 어떻게 듭니까? 전혀 다른 생각이 들죠. 그게 바로 상징인 거야. 그래서 인간은 상징하는 동물이라는 거야.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상징이 있어야 돼.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재명을 딱 보면 무슨 상징이 떠오르나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지만 나는 대동세상이 떠올라요. 억강부역 대동세상. 그거는 2010년 그 성남시장 때부터 지금까지 14년 동안 일관되게 했던 얘기야. 그 뭐야? 억강부역 대동세상. 기본사회, 기본소득. 이재명을 보면 그것이 떠오른단 말이야. 그래서 그 8명의 후보들 중에서 그것이 떠오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떠오르는 사람이 있고 이재명처럼 대동세상을 떠올릴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루아침에 막 말로 주둥아리로 떠든다고 그런 상징이 생기질 않아요. 상징이 생기려면 시간이 흘러야 돼요. 그 시간 속에서 상징이 생기는 거예요. 태극기처럼. 그리고 태극기 부대처럼. 이해하셨죠? 그래서 내가 전기문학을 좋아해요. 왜 좋아하느냐? 나는 사람을 평가하는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관한 책이 많은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에요. 인간이 뭔지를 알아야 되죠. 그래서 나는 기업가의 전기를 좋아합니다. 헨리 포드는 아주 어렸서부터 얘는 그 자동차를 보고 그 자전거를 보고 뭐 이런 기계 장치를 보면 그 부속품과 그 벤치와 뭐 이런 걸 주머니에 항상 가지고 다녔어요. 어렸을 때부터 이 전기를 보면. 헨리 포드가 그랬어요. 결국은 자동차 회사를 만들잖아, 지가. 그리고 최근에 스티브 잡스의 평전이 있고 고틀립 두트와일러에 관한 평전이 있어요. 고틀립 두트와일러 평전을 내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어디 안 갖다 놨나? 저쪽에 있나? 아, 저쪽에 있구나. 고틀립 두트와일러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 스위스 사람이에요. 스위스 사람인데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안 했어. 공부를 잘 못했고. 근데 사업을 해가지고 큰 돈을 벌었어요. 그 자기는 엄청난 큰 돈을 벌었는데 사업에 재능이 있던 거지. 그냥 막 싸움 해가지고 돈을 벌었는데 나중에 그 돈을 다 협동조합으로 전환시켜요. 그래서 미그로라는 스위스에 가면 이마트 같은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 고틀리프 두트와일러가 만든 미그로라는 그 이 큰 마트 체인이 있습니다. 그거의 창립자죠. 그 스위스에 다 기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재산을 다 협동조합에 기부했어요. 저쪽에 그 고틀리프 두트와일러라는 yes 거기 꼬고 고틀리프 두트와일러. 스위스 최대 협동조합 미그로 창시자 일대기. 이게 내가 자서전 문학을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사람들을 보면 너무 존경스러워요. 그 고난을 겪으면서 창업을 해가지고 그야말로 보부상 같은 걸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트럭 하나에다가 물건 싣고 그 동네 방네 다니면서 그 장사를 해서 결국 스위스 최대 엄청난 매출을 일으키는 다양한 사업체를 가지고 있어요. 국내에서도 고운 세상 내가 거기 가서도 그 강의를 12번이나 했는데 그 100% 이 미그로에서 그 인수한 피부과 의사가 만들었는데 그걸 이제 이 스위스 회사가 완전히 100% 인수해서 스위스 회사가 지금 국내에서 영업을 해요. 닥터지라는 그 회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이 있을런지 모르겠나? 닥터지 이라는 그 브랜드 네임으로 하는 고운 피부 고운 세상 내 잃어버렸어. 하여튼 송중기가 이 모델입니다. 송중기 모델. 그 회사 내가 강의하러 들어가면 송중기 모델이 딱 앞에 나를 맞아줘요. 그 유엔 최초의 설립자 걸어온 길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유엔 양행 하신 분도 그렇죠. 닥터지 화장품을 많이 썼는데,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전기 문학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는 제가 한양대 가서 과학 분야에 영재성 있는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많은 과학자들의 전기를 읽었죠. 아이작 뉴턴서부터 리차드 파인만까지. 에릭 캔델은 잘 모르실 텐데 리차드 파인만은 워낙 유명한 양자 물리학을 정립한 사람이죠. 에릭 캔델은 이게 독일인가 오스트리아인가 그에서 정신과 의사를 됐다가 미국으로 건너가서 나치를 피해서 아마 미국으로 건너갔을 겁니다. 미국으로 건너가가지고 정신과 의사니까 많은 사람들 정신 고통을 받는 사람들을 치유하는데 이 사람들은 기억 때문에 결국 자기 정신과적인 질환에 고통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억 때문에 기억이 없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러니까 에릭 캔델은 정신과 의사로서 도대체 왜 기억이라는 게 어떻게 생겨나는 것인지 인간의 기억이 어떻게 시작되는 것인지 기억의 메커니즘을 알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신과 의사를 포기하고 새로 실험 심리학 이런 실험 생리 쪽의 과학자가 되기로 마음먹고 다시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뇌가 어떻게 기억하는지 그것을 말미잘도 뇌가 있으니까 그 기억을 하거든요. 그 말미잘 세포를 하나씩 훈련을 해가지고 어떻게 기억이 일어나는구나 하는 것을 발견한 최초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억의 메커니즘을 최초로 발견해낸 에릭 캔델이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습니다. 스웨덴 할리먼에서는 노벨상을 받은 과학자들에게 항상 자서전을 쓰라고 권해요. 그건 의무는 아니지만 권해요. 그래서 에릭 캔델도 그 자서전 쓴 게 있는데 기억을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우리말로 번역된 게 있습니다. 에릭 캔델. 그 사람이 그 고통받으면서 했던 그 이야기를 들으면 이래서 훌륭한 과학적 업적을 남겼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철학자들은 아우구스티누스, 그래서 고대 교부 철학자죠. 교부 신학자라고도 할 수 있고, 그리고 현대에 와서 막스 베버, 한나 아렌트까지 그런 이 평전 또는 자서전 이런 전기를 제가
웬만한 사람은 다 가지고 그걸 섭렵합니다. 시간 날 때면 그런 전기들을 보는 걸 제가 좋아합니다. 왜냐? 이 사람은 어떤 영향 요소가 어떤 식으로 발휘되는 것을 내가 검증해 보기 위해서 그런 거죠. 메모도 하고 그렇습니다. 정치인도 봅니다. 아브라함 링컨서부터 마하트마 간디 그리고 빌 클린턴까지 뭐 유명한 비스마르크냐 뭐 이런 사람들까지 다 제가 관찰하고 독일 연방 총리를 한 사람들에 대한 평전은 제가 아마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다 들여다보죠. 문학은 아시다시피 버지니아 울프 같은 천재적인 여성 소설가, 그 다음에 마리셀 라이히 라니츠키 같은 그런 말하자면 독일의 문학평론계의 제왕이라고 말할 수 있는 마르셀 라이히 라니츠키, 이게 폴란드에서 태어난 그 독일계 사람인데요. 마르셀 라이히 라니츠키라는 이 사람은 우리나라에는 많이 안 알려졌지만 이 사람의 그 문학 평론이 나올 때를 기다립니다. 누가? 그 노벨 문학상을 심사하는 스웨덴 할리먼의 심사위원들이 마르셀 라히 라니츠키가 어떻게 평론하는지 그걸 기다렸다가 노벨상을 줍니다. 그럴 정도예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가 어떻게 인생을 살았는지를 나의 인생이라는 Mein Leben이라는 이 책을 여기가 사랑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제가 앞부분에 1강, 2강, 3강 할 때 아니면 시험 방송 5번을 했는데 그때 아마 이 얘기를 했을 겁니다. 마르셀 라이히 라니츠키. 폴란드 벌써 태생같이 보이죠? 그 사랑이란 무엇인가? 여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사랑, 그것은 무엇일까? 제가 이전 강의, 초기 강의를 한번 들으시면 마르셀 라이히 라니츠키가 쓴 사랑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렇게 내가 전기 문학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심리학자는 알다시피 지금은 프로이트에서 칼 융을 거쳐서 에리 프롬까지 자서전이 다 있고요. 그리고 평전도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하는 이유는 진실과 거짓, 옳고 그름, 선과 악을 헷갈림 없이 단호하게 결정한다는 사실을 이런 전기를 통해서, 이런 평전을 통해서 이해하게 된 거예요. 사회적으로 뭔가의 성과를 남긴 사람들의 독특한 특징이에요, 이게. 이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진실과 거짓, 그리고 옳고 그름, 선과 악을 헷갈림 없이 단호하게 결정해요. 이 사람들의 독특한 특징이에요. 이게 다 우리가 아는 명망이 높은 세계적으로 이름난 사람이잖아. 독특한 특징입니다. 헷갈리질 않아요, 이 사람들은. 왜? 자기 철학이 확고하게 있기 때문에 그래. 어떤 사태가 나왔을 때 이럴까 저럴까 망설이질 않습니다. 딱 사태가 오면 딱 결정합니다. 실패해도 굴하지 않아요. 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 것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굴하지 않습니다. 우리 정치인들이 지금 그래요? 문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자들이 쓴 문재인에 대한 평가를 보면 한결같이 우유부단하다는 거야. 이렇게 할지 저렇게 할지 갈팡질팡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이렇게 말했다가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했다 이렇게 말하고 사무관이 할 말을 했다가 다시 국장이 할 말을 했다가 다시 과장이 할 말을 하고 문재인이 그러고 있었다고. 5년 내내 그 짓을 했다고. 헷갈리는 거야. 뭐가 옳은지 그른지. 이렇게 하는 게 나한테 유리한가? 저렇게 하는 게 나한테 유리한가? 이 짓을 하고 있었던 거야. 근데 여기서 내가 이 전기를 읽었었던 이 평전과 자서전 이런 걸 읽었었던 이 사람들은 한결같이 뭘 하냐? 단호하게 결정한다는 거야. 자기가 손해를 보더라도. 삶의 예측 가능성이 그래서 높습니다. 문재인이 왜 아무런 성과를 못하고 5년에 그냥 몸 하나 빠져나갔느냐? 윤석열한테 맡기고. 문재인이 그러리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죠. 근데 그 짓을 했어요.
예측 불가능성입니다. 왜? 이 사람들은 예측 가능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측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에 내가 맞아. 그 사람의 과거를 보면 반드시 미래를 예측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측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바로 그거야. 왜 독일에서 내가 훈련받을 때 그 나를 가르쳤던 사람들이, 학생들에게, 그 훈련생들에게 가르쳤던 그 사람들이 왜 과거의 말과 행동과 의사결정을 자세히 보라고 말했는지, 그래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한다는 게 뭐냐? 그가 어떻게 말을 했느냐는 거야. 그리고 인간과 조직에 대해서 이해했느냐 하는 거야.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타인을 이해하고 직무를 이해하고 성과 책임을 이해해서 내가 성과를 창출할 책임을 완수했는지 자기 스스로 돌아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자기가 일을 잘하기 위해서 학문적 소양을 쌓아야 돼. 자기의 취향에 따라서, 자기의 타고난 이 성향에 따라서 자연과학을 할지 그 정신학문을 할지 기초를 닦아서 자기의 삶과 함께 노동과 취미생활과 건강을 확보해 가면서 해야 된다는 거지. 그렇게 하려면 학문적 소양을 쌓아야 되고, 학문적 소양을 쌓는다는 것은 곧 우리가 진리의 길 위를 걷고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모두 진리의 길 위를 걷는 권민내 회원이 되자고 내가 외치는 겁니다. 그래야만 됩니다. 그래서 진리의 길을 걷기 위해서 우리는 학문적 소양도 쌓아야 되지만 인간과 조직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건강한 민주주의를 이룩할 수 있게 됩니다. 인사평가 프레임워크를